직장에서 누구보다 일에 몰입하고 승승장구하던 여성들이 30대 중반이 되면 나와 같은 고민과 방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자책하며 미래를 비관하여 도전과 성장을 멈춘다. 35의 여자는 생각이 많아지고 문득문득 불안해진다. 일을 해야만 엔돌핀이 도는 1인간임에도 출근길이 끔찍해졌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그때부터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 그리고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돌아보니 35즈음의 나는 일에서도 삶에서도 빨리 승부를 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그땐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35은 아직 괜찮은 나이다. 매일이 고난의 연속이고 일에 치여 하루가 어찌 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25보다는 더 현명해졌고 45보다는 아직 쌩쌩하지 않은가. 그러니 느긋하게 신이 숨겨놓은 진짜 나를 찾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들의 감성, 품성,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안정과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지나쳐 회사에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열심히 일하다가 번아웃되는 순간을 맞이하곤 하는데요. 25. 좀 일찍 알았더라면 나를 돌보고 좀 길게 바라보고 일을 했을 텐데. 35.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만두지 않았을 텐데. 45. 다시 돌아간다면 사표 내지 않고 실속 챙기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영리하게 커리어를 관리할 거다. 공감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수많은 35의 일과 삶을 구한 여성 리더십 커리어 코치 전문가 유재경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리어의 리더십 코치로 일하고 있는 유재경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하고 의미 있는 시간 되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저자분들에게 꼭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읽어주고 싶은 구절 한 구절을 부탁드리곤 합니다. 지금 읽어주신 부분이 그럴 텐데, 예,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35은 사실 애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뭐 막 너무 늦은 것 같고 네. 내 인생 다 산 것 같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대목을 골랐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그렇군요.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는 그러면 정말 그런 나의 과거의 10년 전에 그 선택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면서 책을 쓰시게 된 것 같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는 사실 그냥 나만 그렇겠구나, 나만 그렇구나, 내가 좀 특이하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커리어 코치로 활동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여성들이 많구나.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응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오늘 수많은 35의 일과 삶을 구하고 계신 우리 리더십 전문가 유재경 박사님께 특급 코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어떤 얘기를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로 시작할 얘기는 이제 출근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출근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요즘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은 마음. 네, 그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근길이 끔찍해졌다면 몇 가지 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출근길이 끔찍해졌을까 한번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점검해 봐야 될 거는요. 내가 회사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네, 회사를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직장인들을 만났는데 대략 직장인들은 회사를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달관형이에요. 회사는 원래 그런 거다. 뭐 회사를 무슨 재미로 다니냐. 돈 받으면서 재미있으면 이거는 반칙이다. 나는 그냥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절대 재미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회사가 학교냐? 회사에서 배우는 거 아니다. 뭐 선배가 선생님이 아니다. 누군가 뭘 가르쳐줄 기대를 버려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달관형입니다. 그리고 반대에 계신 분들은요. 네, 투사형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나는 절대 회사에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예,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뭐 언젠가는 이 회사 내가 뭐 그만두게 돼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투사형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달관형, 투사형 두 분 모두 너무 안타까워요. 회사에서 재미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회사는요, 투쟁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네. 회사를 영리하게 이용하면 내 커리어도 챙기고 재미도 챙기고 돈도 벌죠. 예, 돈도 벌고 원하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만약에 출근길이 끔찍해졌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내가 회사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최인하 대표님이라고 지금 혹시 아세요? 설릉역에 최인하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죠. 삼성그룹 최초의 여성 부사장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결과로서 회사에 기여하는 거다. 그래서 회사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커리어에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네,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경력을 잘 쌓고 있느냐. 네, 저는 경력 가치, 커리어 밸류라고 표현하는데요. 내가 직장 생활은 하고 있는데 경력이 잘 확장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업계에서 규모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잘 나아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핵심 직무를 맡고 있고 사내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교육의 기회를 탐색하거나 기술 습득을 하고 있는지, 또 성과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 이런 거 잘 안 하고 그냥 회사에 불평만 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경력 가치를 제대로 쌓지 않으면요. 이직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퇴직을 한 이후에 뭔가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신의 경력 가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재테크 다 관심 있으시죠? 네. 서점에 제일 잘 팔리는 책이 재테크 책입니다. 제 책이 잘 안 팔리고 있어서 제가 너무 서운한데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연봉을 2,5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2,500만 원은 은행에 얼마의 자산을 예치했을 때 이자 소득, 금융 소득이랑 같을까요? 지금 현재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억? 20억 안 돼요. 왜냐하면 은행이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15.4%의 이자 소득세를 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30억을 예치를 해놔야 2,500만 원의 이자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2,500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면 나 은행에 30억 예치해 놓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승진을 하고 뭐 회사가 잘 돼서 인센티브를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은행에 12억 원을 예치해 놓은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 부자들이 1% 예금금리 받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는 30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 투자해서 몇 프로의 수익률을 올렸나? 마이너스 아니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만 오르는 게 아니죠. 모든 집이 다 올랐어요. 네,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최고의 재테크는 커리어 테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외칩니다. 잘 키운 내 커리어, 열 통장 안 부럽다. 네. 저한테 코칭 받으러 오는 분들은 이걸 3창을 하도록 항상 시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잘 키운 내 커리어, 열 통장 안 부럽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재테크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재테크를 하면서도 커리어 테크를 꼭 하시라. 네.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거는요. 나의 어떤 생각 습관을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여성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참고 할게. 네. 여러분 그런 일 다 있으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참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하고 말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속에 화병이 생깁니다. 네, 화병이 생기고 어느 순간 폭발해요. 내가 참고 이걸 여기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이걸 감사하지 않아? 네, 그래서 참고 하면 돼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못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마.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특히 여성분들은요. 완벽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잘할 수 있지 않으면 그냥 안 할 거야.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예. 제가 뭐 원더우먼 프로젝트라는 코칭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같이 책도 읽고 뭐 얘기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많은 여성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시작하기 직전에 내 아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회사가 바빠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포기하시면 0을 얻어가시는 거고요. 조금 못하더라도 끝까지 하시면 여러분 80, 90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을 하시고 그때가 바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미 늦었어요. 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여기 계시는 분보다 아주 어린 친구들 있죠. 심지어는 31살인데 이미 늦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등짝 스매싱을 날렸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16살 중3 저희 둘째 딸도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제가 다시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엄마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늦은 때는 여러분 오지 않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40대 중후반이 되고 있는데 저는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그래서 그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근길이 끔찍해졌다면 3가지 습관들을 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일한 만큼 인정받고 싶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분들은요, 일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네, 아주 그냥 뼈를 갈아 넣어서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인정을 못 받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일은 제일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리고 내가 결정적인 기회에는 항상 뒤로 밀린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영리하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다 해당되시죠, 여러분? 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요. 네, 정치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력. 근데 제가 정치력, 사내 정치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뭐 막 줄 서고 막 아부하고 뭐 막 이런 거 저는 절대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얘기하는 정치는 그런 정치는 아니에요. 나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거를 저는 정치력이라고 정의합니다. 머리 맥킨타이어라는 유명한 그 경력개발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는 원래 정치판이다. 네, 그리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여기 다 동의하시죠? 세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정치가 없을 수가 없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동호회를 가도 그렇죠. 네, 심지어 무슨 뭐 학교 어머니 모임을 가도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권력은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 그래서 회사에서의 영향력이 바로 정치력이다. 그리고 이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거를 하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정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그래 그럼 정치라는 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하지?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맞는 정치력 키우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뭐 저도 애가 둘 있지만 매일 저녁에 같이 술 먹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요즘은 정부도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부 시책에 우리 협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뭔가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 지인 중에 그 난임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맞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그냥 힘들겠다. 어떡하니 이러고 맙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실제 난임으로 고생을 하다가 아기를 낳은 분이랑 연결을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뭐 병원도 소개해주고 뭐 또 그런 분들이 또 참여하는 온라인 카페 그런 것도 소개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른 분들은 그냥 어쩌니 하는데 코치님은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정보를 찾고 있거나 사람을 찾고 있거나 그러면 저는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저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기회가 있을 때 저에게 기회의 문을 이제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뭐지? 예, 그런 생각을 하시고 도움을 주시면 나의 영향력, 정치력을 얼마든지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뭔가를 먹여야 돼요. 네,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얻어 먹잖아요. 네,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남편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항상 뭔가를 먹입니다. 네, 먹이고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먹었기 때문에 거절을 못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뭐 술이나 막 저녁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점심, 런치를 하시고요. 요즘 또 점심도 어렵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치킨을 보내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예. 저는 커피는 그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커피는 너무 많이 보내요. 또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그래서 치킨이 괜찮아요. 그리고 치킨은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거 누가 사준 치킨이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활용해서 뭔가를 계속 먹이세요. 그러면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요. 나는 정치를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이런 생각 때문에 정치를 아주 나쁜 걸로 생각하고 정치 같은 거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기회를 여성들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안 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정치하는 방법이 뭘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것 말고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책을 쓸 때 아주 성공한 여성 임원을 만났는데 그분은 절대 뭐 술을 먹거나 이런 거 안 하신대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거는 이제 잘 기억해 놨다가 뭐 아이가 수능을 본다 그러면 뭐 찹쌀떡이를 챙겨준다던가 뭐 또 출장을 갔다 왔을 때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산다던가 뭐 결혼기념일이라 그러면 뭐 꽃다발을 아내에게 보낸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만드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정치를 꼭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돼요. 제가 여기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 편이 남자입니다. 남자. 그리고 남편이기도 해요. 남편이 내 편이어야 되는데 이름이 남편이라서 남의 편인 경우들이 있죠. 이 사람 내 편 맞아? 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남자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까? 그리고 또 TV를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직장을 다니신다면 대부분 남초 조직에 다니실 거예요. 주위에 일하는 사람이 다 남자고요.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를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까? 네,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칭찬부터 해야 됩니다. 칭찬. 네. 특히 남자들은요. 칭찬에 약해요. 네. 그리고 남자들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은 어쩜 그렇게 자료를 잘 만드세요? 제가 진짜 너무 많은 자료를 봤지만 이렇게 서류 작성 잘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네. 제가 뭐 도와드릴까?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그런 칭찬을 하지 않고 근데 이거 좀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을 딱 닫게 되죠. 이거는 사실 남자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엄마가 보기에 아무개는 정말 훌륭해. 지금 뭐 온라인 수업 하는데 제때제때 시간 맞춰서 하는 게 너무 대단하다.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는 이것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상대가 마음을 엽니다. 칭찬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원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하셔야 돼요.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남편이 무릎팍도사라고 생각하세요. 네, 상사가 선녀보살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다. 어떻게 합니까? 선녀보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사는 무릎팍도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를 찾아오는 그 직장인들이, 여성들이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상사에게 승진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요청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보다 보면 상대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먼저 도와줍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아까 뭔가를 먹인다,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거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김 과장님이 이런 거 잘 못하셔. 뭐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잘 못하신다. 그러면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뭐 내일 중요한 발표 있으시다고 하는데 한번 봐드리고. 근데 저는 이제 엑셀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과장님, 근데 이거 함수 어떻게 걸어야 되죠? 뭐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이 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도와줍니다. 그래서 베풀고 요청하고 칭찬하시면 얼마든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제가 회사를 그만둘까, 맨날 버텨볼까, 맨날 고민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35즈음에 하루에도 12번씩 그만둘까 버텨볼까를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유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릴까 봐 겁이 난다. 내가 회사에서 뭔가 성공을 하거나 칭찬을 받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사람들이 뭔가 잘못 평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 난 앞으로는 그 일을 잘 못할 것 같다. 한 번 어쩌다 잘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칭찬을 해주면 그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네, 5가지의 질문에 모두 예스를 하셨다. 네, 여기 다들 끄덕끄덕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면증후군에 걸린 게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면증후군은 뭐냐? 진짜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사기꾼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이 내 노력이 아니라 운으로 얻어졌다. 네, 그리고 금방 사람들이 내 실체를 알아낼 거야. 탄로날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가면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랑은 절대 다릅니다. 특히 이 가면 증후군은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걸린다는 게 임상적으로도 검증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완벽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또 지나치게 의식하는 마음, 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가면 증후군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첫 번째는 내가 가면 증후군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가면 증후군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가면 증후군에 걸린 게 아닌가 점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군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누군가에게 친구야,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객관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친구가 아니야, 그건 네가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안 믿으세요. 저도 안 믿고 사람도 안 믿고 그냥 본인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본인이 어떤 성공을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그거를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했다면, 상을 탔다면 왜 상을 탔을까? 내가 뭘 해서 탔을까?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이런 걸 적어가다 보면은 이상하다, 상을 많이 탔네. 이거 내가 진짜 한 게 맞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실력이 있구나. 내가 운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죠. 그러니까 그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리더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월급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 회장님이 갑자기 하면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세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성 직장인 중에는 나는 리더가 안 될 거야. 나는 높이 올라가는 거 싫어. 그냥 가늘고 길게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면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리더와 팔로워 중에 누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예, 영국에 있는 의사가 화이트홀 연구라는 그 연구라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뭐냐면 영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높은 직급하고 낮은 직급의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어떤 심장병이라던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또 사망률 얼마나 많이 죽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장기간 동안 연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공무원의 직급과 사망률은 강력한 연관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낮은 사람이 더 많이 죽는 게 아니고요. 높은 사람이 3배나 더 많이 죽었어요. 낮은 직급의 직원, 배달원, 경비 이런 사람들은 높은 직급의 직원, 관리자에 비해서 3배나 높은 사망률을 보였고요. 원인은 관상동맥 심장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고혈압 이런 거는요. 대부분의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을까? 첫 번째는요.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죠? 뭔가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을 때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경기가 언제 나아질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정부에서는 11월에 종식이 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럴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상황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 3번일 때 높은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자,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정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더 잘 됩니다. 그다음에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더 많죠. 밑에 사람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랫사람이면요. 부서 이동도 그냥 가라는 대로 막 가야 돼요. 지방도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 또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위로 올라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위로 올라가도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 거야. 네, 이런 생각을 꼭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여기 1인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왔는데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를 보면 나는 뭐 하고 있나 회의감이 든다. 남편 카드를 쓰면서 눈치를 보느니 내가 벌어 내가 쓰고 싶다. 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만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 다 그러세요? 안 그러신 분도 있네요. 네, 만약에 이런 질문에 예스를 하시면요. 일을 하지 않고는 살기 어려운 분이세요. 네, 그러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이제 직장을 좀 그만두고 싶다. 근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직장인과 직업인을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 직업인, 그러니까 회사를 나와서도 내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시려면요. 일단 회사에서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드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직장 다니니까 그렇지 내 사업하면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확신합니다. 성공 DNA가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 성공해 보신 분이 자기 사업에서도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 많이 하세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 너무 싫어요. 나는 저 회사 나가면 다른 일 할 거예요.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미래에 할 일의 힌트를 찾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이진아 대표님도 출판사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고 계시고 저도 헤드헌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커리어 코치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분리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는 일 중에 좋아하는 일들을 잘 선별을 해서 이걸 내가 회사를 나와서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사 그만두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사이드 프로젝트 하셔야 돼요. 엔잡러라 그러죠. 요즘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같이 책도 쓸 수 있고요. 블로그를 할 수도 있고
요즘 뭐 유튜브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직업인의 발판을 만드시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왔습니다. 단단한 마음을 원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단단한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중심을 잡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바로 단단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여성 국무장관 라이스 국무장관도 있었고요. 메릴린 울브라이트라는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비결이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퀴즈예요. 두 번째는 미국의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에서 아침 영교시에 학생들한테 이거를 시켰더니 성적이 대폭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규칙적으로 하는 직장인과 하지 않는 직장인의 연봉 차이가 9%. 여러분 9% 엄청난 거예요. 10% 가까이 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 맞아요. 역시 방청객 수준이 정말 높으시네요. 네, 운동입니다. 운동. 여러분 사진이 보이시나요? 저기 애플 힙을 가진 저분은 누구일까요? 네, 접니다, 여러분. 접니다. 제가 여러분 놀라실까봐 지금 근육은 집에 두고 왔는데 제가 또 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 아시죠?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을 제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내가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정신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호랑이 굴에 물려가 봤거든요.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팔다리가 중요해요. 네. 체력이 없으면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많이 공격받는 포인트가 뭐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 뭐 지구력이 부족하다. 저는 100% 체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그냥 무너져요. 물론 마음이 아파도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마음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을 하면 몸이 튼튼해지고 그로 인해서 마음까지 단단해진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정현 기자님이라고 한겨레 기자님이신데 이분이 근육이 튼튼한 여자가 되고 싶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돈이 들어있는 금융통장을 보면은 너무 막막한데 내 근육통장을 보면은 너무 든든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재테크도 말씀드렸지만 커리어테크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육테크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러 가시면 맨날 러닝머신만 트레드밀만 하다 오잖아요. 저기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덤벨도 들고 뭐 스쿼트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이 체력이 강한 분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맞아요. 내가 짜증나면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짜증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강한 체력을 길러서 타인에게 다정하고 또 근육 통장 만드셔서 직장 생활 저는 오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출근하기 싫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출근하기 싫은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앞에서 얘기한 내가 그동안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했다.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는 모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리하게 영향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쌓고 또 단단한 몸을 만들면 여러분 직장 생활 즐겁게 경이롭게 슬기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열심히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속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목이 정말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책 제목 때문에 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근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 이제 이 책을 선택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제목이 좀 가볍다는 느낌을 가는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사실은 좀 등짝 스매싱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 독자님들 반응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됐다. 그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욕만 했는데 나는 그동안 뭐 했는지 성찰을 좀 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아유, 커리어 코치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커리어 관리를 할 것인가 싶고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이직이라는 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바뀔 때마다 최고의 키워드가
자기 자신한테 이직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코치를 한번 해주신다면 네. 음. 제가 이제 헤드헌터로도 3년 동안 그러니까요. 일을 했는데 매일매일 이직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네네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직을 하려고 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뭐 네. 직장 상사와의 문제도 있고, 뭐 경력 개발의 문제도 있고, 회사의 비전, 뭐 연봉,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이직을 했는데 또 새로운 회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고 어느 회사에 가든 이상한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회사에 이상한 사람이 없다.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 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뭘까? 이 문제를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걸 진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래도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외부로 눈을 돌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경력 개발 관련해서는 뭔가 좀 새로운 직무를 경험하고 싶을 때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게 이직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영업을 이 회사에서 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고 싶다. 마케팅 경력이 없는 사람을 새로운 회사에서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직무 전환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업을 잘해왔다면 마케팅팀에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속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면 그게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만약에 또 이직을 하시려면 연봉이 깎이거나 회사 브랜드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또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네요. 합리적으로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 나를 포함해서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오히려 선뜻 이직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겠네요. 네. 그렇군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직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이를 집에 놓고 네. 일을 하는 워킹맘들 이런 경우 35세쯤 되면은 아이가 한참 엄마의 손을 필요로 할 때가 되니까 이거 내가 그 애한테 남한테 돈 주느니 내가 집에 들어 앉아서 가리킨다. 이게 남는 장사다. 이러면서 회사에서의 갈등을 사실 뒤로 살짝 미루고 그만둬 버리게 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요. 네. 워킹맘들한테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사실 그 마음 뭐 100%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막 비싼 교구, 막 방문 선생님 해가지고 막 시키고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또 한 14년 정도 직장 생활하고 1년 반 정도 제가 안식년 가졌는데, 그때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나쁜 엄마라는 죄책감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아이를 맞아요. 제대로 키우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아이가 이제 받아쓰기 30점 이렇게 받아오면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올인해야지. 다른 엄마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더우먼 프로젝트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이가 있는데 내 아이가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정말 그런가? 그러면 전업주부의 아이와 워킹맘의 아이가 어떤 인지 기능이나 사회성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가? 네. 제가 많은 연구를 들여다봤는데 대부분의 연구의 결론은 엄마가 직장을 다니냐 다니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중요하다가 교감하느냐.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업주부인데 집에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잘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아이에게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으시면 일을 하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밀도 있게 잘 보내시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저의 결론은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명언입니다. 행복한 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도 그거를 압니다. 근데 내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생각하시면 아이도 엄마가 불행한 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 희생은 누구를 위해서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때 내가 무슨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고 살지? 왜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지 하면서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잘했다. 끝까지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근데 지금 그 나이 연령을 또 지나서 이제 워킹맘으로서의 연령도 좀 지나서 사실은 엄마로 사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목숨 걸고들 엄마 일을 하는데 엄마로부터 직장에서 엄마라는 직업을 해고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난감한 상황을 40, 50, 60 계속 일을 해나가셔야 되는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네, 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시니어 TV 같은 경우는 이제 50, 60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직장에서 커리어를 잘 쌓았고 내가 그런 커리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좀 돕는 일을 하고 싶다. 네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코치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네, 저도 네. 지금 커리어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데 코칭 교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한국 코치협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코치 자격증이나 뭐 코치 훈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 훈련을 받으시고 코치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기업에 들어가서 비즈니스 코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라이프 코치라 그래서 어떤 생활 전반에 관한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력이 뭐 내가 기업에서 임원을 했다, 팀장을 했다, 좋은 기업에서 이런 분들은 확실히 또 기업에서 선호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력을 난 별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만들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코치라는 직업에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기회가 사실 사회적으로 재교육 기간도 많아지고 예, 맞아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발을 떼기가 너무 힘들죠. 네, 그 첫 발을 뗄 용기만 가질 수 있다면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성의 시대가 온다라는 미래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냥 미래 전망으로 누군가가 얘기했다가 아니라 이런 남성 중심의 개발 사회가 이제 거의 정점을 달하고 있고 여성들이 해야 될 사회적 영향력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학자들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기대되는 미래다라고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사실인가요? 누가 이런 말을 했나요? 네. 저도 사실 이 주제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예, 앞으로 정말 여성을 위한 시대가 올까. 제가 최근에 그 와튼스쿨 교수님이신 그 마우로 기엔 교수님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세계적으로 여성이 모유하고 있는 부가 남성의 부를 초월한다. 네, 이런 정말요? 전망을 하셨어요. 네, 여자가 더 부자가 되는 시기가 10년 안에 온다는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남자보다. 그리고 더 요즘은 또 여성들이 학력도 더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생 중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요, 비율이. 남성들은 맞아요. 중간에 뭐 자퇴를 하거나 도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학력도 높아지고 더 오래 살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위기가 왔잖아요. 위기 관리에 여성들이 능하다라는 얘기가 오고 있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네. 없는 환경에서 자랐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수치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게 그 헤지 펀드 매니저, 네네. 네, 펀드 매니저 여성들이 남성보다 수익률이 더 높고요. 네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 뭐 대통령이나 수상인 여성인 국가가 남성인 국가보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 관리를 더 잘했다. 아. 네, 그 대만이라던가 뉴질랜드도 뉴질랜드, 그렇죠. 그렇죠. 네네. 독일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이 위기가 올수록 여성들에겐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상적 근로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영학에서는요 아이디얼 워커라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근로자의 모습이 있어요. 네, 회사에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는 돌봄 부담이 없는 그냥 남성이겠죠. 네. 그런 사람들을 회사가 선호했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뭐 재택근무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이상적 근로자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와. 네,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에게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그만두면 안 돼요. 그만두지 말고 위로 올라가셔야죠. 네, 위로 올라가서 위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여성이 많을수록 사회가 더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딸들이 나같이 고생 안 하게 바란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버티고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바꾸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떤 기억을 남기는 어른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박사님처럼 근거를 갖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데이터가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설득이 확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강의 듣고 나니까 미래가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세대의 여성들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고 일해온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자리를 버티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해내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힘들겠지만 지금 좀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킨다면, 지쳐있는데 지킨다면 내가 그녀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만한 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